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문학 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문학은 이제 앞부분은 사실 기출로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계속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잘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후로 나오는 이제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사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정말 모든 문학 작품을 이렇게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 먼저 볼게요. 문학의 이해 부분에서 이제 먼저 문학 이론 부분인데요. 자, 문학의 정의 같은 경우 먼저 볼게요. 언어와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정서와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 표현한 예술로 그 표현은 정서적, 감동적 요소가 내포되어야 하며 쾌락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일단 언어와 문자입니다. 음성 언어 또는 문자 언어로 기록된 작품들. 그래서 우리는 구비문학 또는 뭐라 그러죠? 기록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수단으로 하여 정서나 사상, 자, 어떤 감정이나 생각 등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작품이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감동도 있어야 되고요, 쾌락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문학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정의 밑에 구비 문자 있고요. 좁은 의미의 정의에는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의 특성 볼게요. 문학의 특성에서는요, 항구성과 보편성, 개성이 있는데, 자, 항구성이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인간 정서의 전달, 통시적 개념입니다. 즉, 보편성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 정서의 전달, 공시적 개념입니다. 한마디로요, 항구성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쭉 흘러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의 보편적인 정서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게 바로 항구성입니다. 보편성은요, 현 시대에 미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나라든 어떤 사상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의 어떤 감정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그 문학의 특성을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다른 공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보편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성이라는 건 작가의 독특한 체험의 수단으로 모방할 수 없는 표현의 형식이죠. 그래서 표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절을, 그러니까 문학작품 갖다 베끼면 어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가의 개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의 개성을 갖다 쓴다는 것은 그거는 문학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항구성, 보편성, 개성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의 요소는요, 사상, 정서, 상상,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길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문학의 기원은 심리학적 기원설, 발생학적 기원설, 발라드 댄스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학의 기능은 하나 별표를 칠게요. 자, 문학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기억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이란 바로 무엇이죠? 즐거움입니다. 재미, 즐거움, 흥미 등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훈입니다. 즉, 재미,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 교훈,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유미주의나 탐미주의, 그다음에 밑에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자,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을 좀 더 중요시했던 그런 사조라는 것들로 한번 기억은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번이 가장 더 일반적이죠. 절충적 기능. 그래서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을 종합한 기능으로서 서양적 문학관이면서도요, 당위정설, 그 다음에 사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절충적 기능이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추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흥미와 재미 위주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뭐가 있죠? 그렇죠? 깨달음.
가르침,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문학과 현실의 관계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바로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그렇죠.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나왔던 고전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현대문학으로 접어들면서 개연성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독자가 읽지 않거든요. 이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뭐 이렇게 개연성이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무엇이요? 상상.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 그게 바로 개연성이 되는 거죠. 자, 문학의 갈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네 갈래, 사분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서정, 서사, 극, 그 다음에 교술로 나누는데, 서정의 대표 시, 서사의 대표 소설, 극의 대표 희곡, 시나리오, 그 외에 교술,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외에 다양한 설도 있지만 일단은 사분법을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2번에 그 사분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문학의 이해의 관점 및 방법 별표를 또 치겠습니다. 자, 오늘 별표 치는 그 부분들이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자, 보면은 문학의 이해 관점이 있는데,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마지막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일단은 작가가요, 작품을 쓰죠. 그 작품은 누가 읽습니까? 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안에 또 뭘 반영시키죠? 바로 사회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작가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가에게 포인트를 맞추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표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 안에는요, 지금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2010, 그쵸? 2015년 그 시기를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해서 우리는 사회를 반영했을 때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 그 독자는요, 이것을 읽고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따지기 때문에 효용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가, 사회, 그 다음에 독자,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감상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 이거를 우리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은요, 이 작품이 절대적으로, 이 작품 내에 있는 것 절대적으로, 이걸로 절대적으로 감상해라 해서 절대주의. 절대론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재적 관점. 그래서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 나뉠 때 내재적 관점 안에 절대주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외재적 관점에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학 이론 중에서 이거는 시험에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팁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때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들에 조금 주의하시면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페이지 보면요, 반영론적 관점 보세요. 작품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표시,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작품에 반영된 세계와 대상 세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해서 적용의 예에 보면은요, 박지원의 허생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작품의 5번째 줄, 이 시기는 임진, 병자의 2차례에 걸친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이 드러나고 의식각성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이다. 자,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째, 흥부전은요, 조선 후기에 벌어지는 계층 간의 갈등이다 라는 거고요. 3번째, 윤동주의 시는요, 1940년 전후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되는 거고요. 4번째, 염상섭의 작품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1918년에 대한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영론적 관점은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신경 쓰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론적 관점,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표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적용해 보세요. 이육사의 광해는 일제치하의 각권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인 동그라미 시인 자신의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2번째, 이광수의 계몽주의적 사상이 무정의 성격을 규정하고 최서해가 겪었던 빈곤한 생활이 그의 작품을 인물들이 겪는 궁핍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광수, 그 다음에 최서해 동그라미, 아예 작가 이름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작가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표현론적. 자, 효용론적은요, 작품이 독자 동그라미 찍고요, 독자에게 미적 쾌감, 교훈, 감동을 주는 것으로 미적 쾌감, 교훈, 감동 표시해놓으세요.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게요. 당대의 구체적 현실은 일단 작가에 의해 작품으로 수용돼요. 그 작품 하나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 그러면 독자는 동그라미. 그 작품을 읽고 당대의 구체적 현실을 지식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 의미를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체적 현실에 유추하여 적용하게 된다. 여기다 표시할게요. 자, 이 부분까지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2번에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당시의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에 분노를 하고 이를 처단하는 주인공의 활약에 통쾌함을 느낀다. 아울러 홍길동과 같은 진취적 기상과 용맹을 갖고자 노력하려고 한다. 자, 분노, 통쾌함, 노력 표시할까요? 분노, 통쾌함, 노력. 누구의 심리? 바로 독자의 심리죠. 독자의 심리가 반영된 게 바로 무엇이다? 효용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재적 관점. 그 다음에 4번의 절대주의적 관점이죠. 내재적입니다. 작품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구조로 보고 표시. 작품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구조로 본다. 작품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관점으로 작품 속에서 작품을 이해, 평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며 작품의 언어를 중시하며 작품을 유기적 존재로 본다. 적용의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청산별국에서는요, 삼음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후렴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상전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고향에서는요, 밑에 보면은요,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 동그라미, 그리움 동그라미. 자, 3번에 추일서정에서는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와 연결되어 우리가 익히 알던 낙엽을 낯설게 만든다. 그래서 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와 연결돼서 자, 낯설게 만든다 정도만 표시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시에서는 지금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소설도 나와 있는데 시나 소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의 3요소, 운율, 그 다음에 뭐예요? 심상,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운율과 심상과 또 하나 뭐 있었죠? 함축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시의 3요소인데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시를 이제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제가 내재적과 외재적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요, 소설의 3요소가 뭐죠? 주제, 구성, 문체죠.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절대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학 이해 방법과 비평 나오는데 문학 이해 관점에 따른 오류 이해 나와 있습니다. 자, 의도의 오류,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작품에 투영된 것이 아님에도
작품을 작가의 의도의 표현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잘못된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정의 오류는요, 독자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서 오는 잘못을 얘기하고요. 제재에 대한 선입관 오류, 사건과 현실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오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학작품 이해의 방법들은 역사정기적, 그 다음에 형식주의적, 심리학적, 신화 원형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비평의 방법들, 이론, 실제, 제작, 인상 비평 등이 있습니다. 역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13페이지에 문학 이해 접근 방법과 관점 별표 치세요. 자, 표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로 정리해놓은 거 외재적 접근 방법과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류의 부분들과 문예사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거는 이제 오류는 앞에 것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예사조나 관련 비평은 조금 이따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보면은요, 14페이지, 15페이지는 읽기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16페이지 보세요. 문학의 미의식. 별표 많이 치세요. 여기도요. 별표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구분하라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죠. 바로 뭐냐? 순고미와 우아미 또는 순고미와 비장미를 구분할 때입니다. 순고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또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해서 비장미를 순고미로 많이 찍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 아름다움, 뭔가 예찬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아한 게 더 아름답지 않냐고 우아미를, 그러니까 순고미를 또 우아미로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와 골개미는 다 구분이 있죠. 자, 한번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순고미는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 우아미는요, 일상생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 자, 순고미와 우아미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둘 다 긍정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대상을 바라본다고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대상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더 높게 본다. 이거는 순고미예요. 근데 나와 동등한 대상 또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본다? 아름답게 본다. 이건 우아미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봉우리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건 뭘까요? 이게 우아미죠. 왜? 산봉우리는 나보다 높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신, 영웅 이런 사람들 나보다 높게 본다? 이건 뭐예요? 나보다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순고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게 우아미와 순고미의 바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고미는 나보다 높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아름다운 감정. 그것이 바로 순고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비장미가 있는데요. 자, 삶의 부당한 제약을 거부하고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움.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순고미와의 차이입니다. 순고미는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그게 아름다움으로 끝난다라고 본다면, 비장미는 그것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슬픔으로 끝나요. 한마디로 대상도 나보다 높은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대상의 실패, 그것으로 전해지는 슬픔, 아름다움. 물론 비장미에는요, 나와 동등한 대상의 실패도 분명히 비장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미라는 것은 결국 우아미와 순고미와는 다른 그 대상의 실패로 인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장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설화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설화에서 순고미 같은 경우는 바로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 그러니까 영웅신화라든지 건국신화 같은 거 있죠. 그 신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순고미라고 얘기하고요. 전설,
항상 전설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그 주인공이 막 되게 슬프게 끝나죠. 막 구미호가 이제 1000일 동안 사람이랑 살면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999일째 꼭 밤에 그 닭 잡아먹다가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뭐예요? 비장리입니다. 비장리. 뭔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딱 실패. 아기장수 우트리드에 막 군사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바위를 뒤집으니까 그 군사들이 다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딱 위기가 닥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비장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골개미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자, 민담 같은 경우는 골개미입니다. 그럼 골개미에다가 옆에 써놓을게요. 자, 해악과 풍자. 자, 골개미는 이 두 단어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해악과 풍자는 너무나 잘 아시죠? 웃음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 웃음을 통한 비판. 그래서 웃음은 해악, 그 웃음을 통한 비판은 풍자. 그래서 해악과 풍자의 기법이 들어가는 게 바로 골개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개미는 우리나라 사설 시조에 주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평민의 문학들, 즉 판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탈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 골개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민담,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야기인 그 민담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네 가지의 미의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 하나씩만 볼까요? 순곰이 예, 단군 신화. 그 다음에 우아미는요, 난초에 대한 아름다움. 자, 비장미는요, 절명시 나와있죠. 그 다음에 골개미는요, 판소리 육마당. 자, 판소리도 여기에서 골개미의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학의 미의식 꼭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옆에 있는 문해사조입니다. 자, 문해사조도 별표를 칠게요. 사실 문해사조에 대한 설명만 하려면은요 벌써 몇 시간 동안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보면은요 문해사조에 대한 수업을 거의 뭐 3시간 이상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문해사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상들을 쭉 흐름을 이어놓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그 서양의 문해사조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 작가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작품들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왜냐? 기출문제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문해사조에 대해서 일단은 대충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문해사조의 개념과 양대 근원이 나오는데, 자, 문해사조란 공통적 취미, 사상 또는 친분관계 때문에 창작 경향을 같이 하는 문학적 유파가 문학운동으로 성장, 심화되면서 하나의 사상적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문해사조의 양대 근원은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자, 핵심은 뭐냐? 헬레니즘은 인성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은요, 신성입니다. 즉 인간 중심이냐 신 중심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해사조의 핵심은 고전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전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고요, 이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요,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18세기 낭만주의는요, 바로 형식을 존중하고 뭘 개성적인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유와 개성, 감성 동그라미 치세요. 낭만주의의 핵심은 바로 자유, 개성, 감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상상을 가미하여 타 세계의 동경, 자연과의 교감 및 조화. 그 다음에 이국적인 정서, 질풍노도주의, 문해사조의 혁명이라 일컬어진다. 주관적, 음악적, 비현실적, 영국의 3대 낭만파 시라고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왼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낭만주의, 3.1운동 실패와 러시아의 우울문학, 세기말 사상의 영향으로 1920년대 초에 유입된 낭만주의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서양의 낭만주의는 정말 낭만이 넘치는 그런 어떤 사상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낭만주의는요, 바로 그것을 포장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그래서 낭만적 허무주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낭만주의는 퇴폐적, 감상적 낭만주의를 낳게 된다 했죠. 퇴폐적 표시를 보세요. 퇴폐적, 감상적 낭만주의. 한마디로 낭만적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 역사적 배경이 있죠.
1920년대에 바로 1919년 3.1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몰라 그냥 뭐 될 대로 돼 하는 것이 문학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적 허무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작가가 박종화, 이상화, 그 다음에 홍사용, 이 사람들의 대표작 사회예찬, 나의 침실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작품들을 꼭 기억하세요. 별표를 꼭 칩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이 사실주의입니다. 자, 낭만주의는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 막 어렵고 힘든 거 부정하는 거야. 그냥 낭만, 자기의 감정과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발, 야,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 현실을 잊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실주의, 즉 비현실적인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 치밀한 구성을 통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시할게요. 치밀한 구성을 통한 현실을 객관적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문학작품에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객관적, 현실적 표시해놓고요. 밑에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의 사실주의 역시 별표칩니다. 자, 그래서 김동인부터 시작해서 현진건, 염상석, 그 다음에 전영택 이런 사람들이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작품들, 약한 자의 슬픔, 운수 좋은 날, 3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희곡 작품 중에 토막, 유치진, 유치진이었어요. 유치진의 토막 이런 작품들, 유치진의 토막, 이런 것도 사실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연주의입니다.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과학적 사실주의로부터 분파된, 역시 자연주의는 뭐와 이제 유사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주의와 유사한 겁니다. 왜? 낭만주의에 대적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현실을 해부, 분석, 검증까지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극단적 사실주의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주의보다 조금 더 사실주의, 굉장히 이것을 분석하고 해부하고 이런 것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고 우상을 파괴하고요. 환경 결정, 즉 어두운 현실 속에서 타락해가는 인간상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옆에 우리나라 자연주의는 바로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대표적입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유미주의 보세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발. 자, 이번에는 이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또 반발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어떤 극단적인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발. 그래서 유미주의. 자, 예술적 기교와 형식을 추구합니다. 즉 미의 예술지상주의. 그래서 후반기에 와서 퇴폐적 악마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미주의 옆에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시문학파, 구인의 동인, 자, 이런 데에서 바로 우리가 유미주의가 나타났던 거고요. 그래서 김동인의 광화사, 광염소나타, 그 다음에 시 중에서 김영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정주의 초기시, 이런 것들이 바로 유미주의를 나타납니다. 즉, 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미주의는요. 자, 6번의 상징주의도 역시 별표 치세요. 이게 이제 유미주의의 일면을 계승하는 겁니다. 유미주의와 유사한 겁니다. 자, 운율과 심상을 통한 미묘한 음악적 표현, 여기 별표. 지성화한 감성을 통한 외면세계와 내면세계의 조응. 자, 현대시와 관련 기품. 자, 현대시는 거의 상징주의에서 나타난다 보면 되겠죠. 3대 상징주의 작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상징주의는요, 바로 장두철, 김억을 시작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는요, 자, 심리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세 번째, 의식의 세계보다는 자, 무의식의 세계를 중시합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중시하고요. 이거는 바로 네 번째, 외면 세계보다 내면 세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바로 자동기술법, 의식의 흐름 기법.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 기법 많이 배우셨죠? 바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상의 날개, 그러니까 이상의 시나 소설 작품이 바로 이런 자동기술법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 바로 초현실주의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프랑스에서 샤르트르에 의해 발생했고요. 전후의 불안한 세계상을 반영해서 존재는 본질에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에 표시하세요. 허무, 불안, 고독. 자, 허무, 불안, 고독. 딱 봐도 아시겠죠? 즉 실존주의에서는요, 바로 현실의 허무함과 불안과 고독감을 다루고 있다. 자, 우리나라 실존주의는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 나타난 자, 장용학 시인과 이범선, 손창섭, 그 다음에 김춘수 이런 시인들과 소설가들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실존주의. 그 다음에 9번째가 전후 문예사조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문학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갔죠? 3.1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허무주의를 빠지게 되고요. 이런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낭만주의였고요. 근데 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주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문예사조 중에 1925년에 나타난 바로 카프, 신경영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그 낭만주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또 사실주의에만 이렇게 치닫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문예사조를 이제 완전히 혁명과도 같이 뒤집어 엎어버렸죠. 뭐냐? 극단적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결과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신경영파의 문학이 나타났습니다. 즉 살인 또는 방화 등을 통해서 나타났던 문학들이죠. 그래서 일명 카프라고 해서 1925년부터 30년까지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 이제 해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유미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니까 흐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을 다루느냐, 아니야, 사실을 몰라, 허무주의를 다루느냐, 그러니까 낭만을 다루느냐. 그러니까 이미지 위주냐, 아니면 사실 위주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의 흐름을 시기와 역사적 상황과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문학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예사조를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2페이지의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는 잠깐만 여러분이 끊었다가요. 바로 문제를 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쭉쭉 푸세요. 저는 이제 설명 계속 할 테니까 잠깐 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쵸? 끊은 다음에 다 풀고 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 1번 문학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보면요. 표현 대상과 내용만 갖고 있다라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표현 대상과 내용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형식 되게 중요하죠. 자, 내용 플러스 형식 써놓으세요. 내용과 형식. 문학에서 포인트는 내용과 형식. 자, 2번의 문학의 특성. 첫 번째 줄에 체험은 가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맨 밑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3번에 가치 있는 체험의 표현이다. 그냥 대놓고 답을 보여주고 있네요. 3번은 형상화. 자, 4번 볼게요. 문학의 특성에서 중요한 거라고 했죠. 항구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훌륭한 책이란 생명을 넘어 생명에 전하고자 대가의 생명 혈액을 향약으로 처리하여 길이 보존한 것이다. 자, 항구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요. 항구성은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처음에 이제 고대가요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작품들이 있는데 고대가요에 나오는 공무도가나 황조가를 시작으로 가시리, 서경별곡,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 민요의 아리랑, 그 다음에 현대시 진달래꽃까지. 이거 뭐의 흐름입니까? 그렇죠? 전통적 여인의 한이죠. 이별의 정한. 어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항구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서로서 우리가 연결한다는 게 바로 2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5번의 2번은 신속한 정보 전달의 매체 표시. 신속한 정보 전달은 결국 설명문. 그런 것이 매체로 나타나는 건 바로 설명문도 있지만 바로 어떤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에는요. 답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6번의 답은 거기 3번 되어 있으나 3번이 아니라 바로 4번이죠. 바로 희곡이 있죠. 희곡은요. 현재형으로만 진술됩니다. 왜냐? 희곡은 항상 무대에서 상연되기 때문에 무대에는 항상 현재를 나타내죠. 과거의 이야기일지라도 현재로, 그 과거의 현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에 4번이고요. 7번에 이런 것들 우리는 자, 가를 뭐라 그래요? 시조라고 그러죠. 시조. 그러니까 시조니까 바로 뭡니까? 서정이죠. 나는 뭡니까?
이게 뭐죠? 극이죠. 그러니까 이건 판소리니까 이제 그 서사의 문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극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술 장르는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 자체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문학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걸어야 하는 재미없는 여로가 아니라, 여로라는 건 이제 과정이잖아요. 가는 길의 과정인데 이것은 독자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효용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즐거이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구조가 잘 갖추어진 주택인 것이다. 그 안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된 거고요. 자, 9번은요. 얘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자, 두 번째 문단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 그러나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춘향전의 이야기 전체를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즉 외부의 춘향전은 필요 없습니다. 밑에 줄. 이 작품의 문맥 가운데서 충분히 나타났다. 즉 이 작품 자체로만 이해하면 된다. 결국 뭡니까? 절대론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론적 관점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10번에 내재적 관점.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죠. 보세요. 내재적 관점입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보세요. 1번에 시인 표시, 2번에 상징성 표시, 3번 시인 표시, 4번 4.19 혁명 표시. 자, 어떻습니까? 1번, 3번은 무슨 론? 표현론. 그 다음에 4번은 반영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상징적.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표현론과 그 다음에 반영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상징성, 내재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저는요. 지금 시인이란 말 찾았고요. 그 다음에 시대 나와 있는 거 찾았습니다. 다른 거는 옆에 있는 거 잘 안 봤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거 풀 때는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이 나오는지만 잘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11번도 마찬가지로 볼까요? 자, 1번에 이 작가는, 2번에 시대가 어렵다 보니, 3번에 여기 보니까 다른 거 없죠? 4번에 시대, 정답 3번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12번.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13번에 미적 범줄. 자, 이거는 2번이 왜 맞느냐? 전자는 엄숙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 내면의 표현, 즐거움의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긍정적이지만 하나는 약간 엄숙하다는 거. 그게 바로 순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4번에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긍정적인 분위기죠. 근데 어디에서 살며 나무로 창을 내게 해서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메고요. 구름이 꼬인다고 하지 않고요. 꽁으로 새노래를 듣고요. 강냉이랑 이걸랑 같이 먹고요. 왜 사냐고 묻지요. 즉 이 현실의 생활, 전원 생활에서의 한가로움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보다 높은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대상을 나타내고 거기에서의 한가로움이기 때문에 무슨 미의식이라고요? 그렇죠. 우아미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요. 자, 다음 시조 분위기. 자, 사설시조죠. 사설시조 나왔다면 무엇? 그렇죠. 골개미입니다. 사설시조는 대다수가 골개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주제는 바로 떠나간 님, 이별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을 개에다가 이제 투영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은 분명히 님인데, 그 님이 아닌 개에다가. 그러니까 개가 나이가 이제 기다리는 님이 오면은 막 왈왈 짖어서 쫓아냈다 이거죠. 사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요 개 따위를 들어하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여자가 싫어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개 때문이다 해서 쉰밥이 있어 넌 주지 않겠다. 그거 웃기죠. 그러니까 골개미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 자, 이건 봉산탈춤이죠. 봉산탈춤에서도 당연히 자 어디 18세기 조선 후기의 작품이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판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봉산탈춤, 즉 서민들의 문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문학의 대다수는 바로 무엇? 골개미가 중심이다. 정답 1번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사조 나왔습니다. 17번에 낭만주의 사조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작가로는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자, 이런 거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당황합니다. 그쵸? 사실 작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뭘 보는 거야? 그 작가 제외하고 1번부터 3, 4, 5번을 보는 겁니다. 1번 볼게요. 고전주의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 그렇죠. 낭만주의가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걸 기억했었죠, 아까. 이상세계를 등교하고 이국적 경향, 이성보다는 감성, 개성주의가 독창적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1, 3, 4, 5번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2번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18번은 졸라이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자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 아까 했죠. 우리 김동인과 영상섭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주의 특징, 각 사주의 특징 잘못 연결한 것. 3번의 상징주의는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게 아니었죠. 자, 이거는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건 바로 주지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더니즘의 계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징주의는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기 낭만주의 뭐 이렇게 표기를 되어 있는데 상징주의에서는요, 회화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20번. 이거는 이제 현대시와 관련이 아까 깊은 문해사조는 상징주의라고 얘기했고요. 자, 21번. 이 작품과 관련이 깊은 문해사조 김억이죠. 상징주의. 22번. 우리나라 시운동 역시 모더니즘의 운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실존주의와 가까운 작품이 아닌 거. 그래서 2번의 배따라기는 누굽니까? 김동인이잖아요. 김동인은 유미주의.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근데 보세요. 일단은 이게 2003년, 아까 그 21번 문제도 2003년 정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사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혹은 모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항상 변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부는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중요도를요. 여기다 많이 치중하진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보다는요. 아까 앞에 나왔던 제가 볼 때는 그 감상 그러니까 절대주의부터 해가지고요. 이 감상 부분이랑 그 다음에 미의식 이 두 가지 조금 더 치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